그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형제가 밤새 달밤에 볕단을 서로 옮기는 그런 그 미담도 있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그렇지 않소. 좀 그렇게 합시다. 그냥 주시오. 그냥 주면 광주리에 담아서 주면 그걸 돌려보낼 때 빈 광주리 보내겠어? 호박이라도 한두 개 넣어서 보내지 뭐 이러더라고. 그런 표현 잘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제 거 아니죠? 네. 또 하나, 저기 95년 그때 쌀 지원했을 때요. 김영삼 정부 때 95년에 굶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배가 들어가는데 청진항에 인공기 개항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주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더 이상 주지는 못하고 15만 톤 약속한 것만 주고 더 이상 못 줬는데 원래는 100만 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15만 톤은 국산 쌀로 사면 15만 톤밖에 못 사지만 그걸 베트남 거나 태국산 쌀로 사면 100만 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한 7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폼잡기 좋아하는 분이니까 100만 톤도 줄 수 있다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분도 매력이 있어요. 역시 그 평생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리 있는 정치인들은 뭔가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서 어디 503번인가 달고 들어가 있고 근데 소문내지 마요 나가서. 그래서 또 웃다가 또 잊어버렸어. 이제 응? 뭐였어요? 북한의 화법이 아니 그건 벌써 언제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너무 안 믿고 그래요. 화법이 아니라 그때 쌀을 지원하고 나서 이제 그때 우성호 납치를 해가지고 우성호 선언하면 쌀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조건만 받아가서 이제 그 2차 협상, 3차 협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쌀을 지원하는데 자꾸 이쪽에서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 그 지원한 쌀을 군인이 뺏어 먹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이게 더 지원하기가 어렵게 됐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인민군이 누구요? 그러더니 인민군이 누구는 인민군이지. 그랬더니 인민군은 인민의 자식이요. 남쪽에서는 다 같이 굶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애매비가 먹어? 먼저 먹어? 그런데 그 말이 막혀가지고 그랬더니 우리는 자식의 입에 먼저 넣었어. 그런데 그 참 망고불변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바로 대북 지원한 쌀이 군사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다라고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일부는 가죠. 간다고 봐야죠. 아니 그 말이 맞습니다. 다 같이 먹을 것이 없다가 또 남쪽에서 쌀이 왔다는데 신기해서라도 자식한테 한번 먹이고 싶지.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이든지 어쩐데. 근데 솔직히 북쪽에 보내는 쌀이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년 정도 된 쌀을 방아쪄서 보냅니다. 또 군량미로 비축한다는 또 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방아를 쪄서 보내요. 방아 쪄서 보내면 보관을 못 합니다. 바로 먹어버려야지. 근데 이제 그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고 그냥 그 쌀이 쌀나무에서 나온 줄 알고 밥은 그냥 거저 생긴 줄 아는 부잣집 도련님 출신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군량미로 비축을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부잣집 아들
예. 상당한 부잣집. 재벌급. 예? 그, 이제, 쌀, 우리도 6.25 후에 얼마나 빼돌렸습니까? 제 기억에요. 6.25 후에 이 휴전되고 나서 여기 정말 먹을 거 없고, 해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비가 한 번 왔다 하면 엄청나게 와서 막 논밭이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안 왔다 하면 그냥 계속 해만 쨍쨍 내려져가지고 심었던 것도 다 말라 죽어버리고. 제 기억에 60년대까지도 소위 천수답. 천수답에는 뭐를 못 심고 비가 안 오면 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맨 땅에다가 뭐 물 없이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심는데 그 수확량이 형편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 미국이 보낸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은 뭐 안남미는 별로 그렇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미국 밀가루 얼마나 좋습니까? 하얗고 그때 국산 밀가루는 누리팅팅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산 밀가루로 빵을 쪄놓으면은 완전히 이게 누래가지고 근데 이게 미제를 하면 뽀해가지고 진짜 이게 선크림 바름 훨씬 맛있어 보였어요. 분유, 옥수수가루 시장에 다 나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배급망을 통해서도 배급이 되고 통방 학교에서도 그걸 나눠주기 때문에 도시락을 가져라고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도시락을 될 수 있으면 큰 걸 가지고 갑니다. 가득 채워주니까. 옛날에는 도시락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높았어요. 먹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뭐 이러대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옆으로 빼돌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던 짓이 북한이 그걸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그건 인지상정이고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욕하지 맙시다. 저희 동네에 이제 그 밀가루 공장이 있었는데 국수 공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큰아들이기 때문에 세연아 그때 이제 또랑 건너 국수 공장에 가서 국수 좀 가서 좀 이렇게 몇 주먹 사오라고. 손님들이 오면 그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가보면은 미국 국민이 보내준 우정의 밀가루 해가지고 막 그냥 삐뚤빼뚤한 글씨로 요즘은 그게 명필이던데 이런 막 이건 왜 이렇게 혹은 이 성적이 오고 태극기 같은 악수오는 다 그거 그때는 별 생각 못하고 왜 여기 와 있는지 생각 못하고 그건 미국 국민이 보내준 걸 우리는 사다 먹었어요. 근데 미국 국민이 보내줄 때 그걸 보내줄 때 너희들이 빼돌려서 그냥 무상으로 보낸 건데 빼돌려서 사 먹게 만들라고 보내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때 누가 그걸 빼돌렸겠어요? 훔쳤겠습니까? 국수공장 주인이? 당시에 다 공무원들이 빼돌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발전 단계,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범죄 유형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면서부터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해킹이 이게 범죄지 옛날에는 이런 건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요즘 어디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불고기집에 갔다 나오면서 금강제와 새거 신고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많았습니다. 딱 봐가지고 들어갈 때 봐두는 거지. 나올 때 탁 좀 커도 신고 나오는 거야. 그 앞에다 신문지 몰아놓으면 되니까. 그런 60년대만 해도 남의 장독대 어떻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된장, 고추장 퍼가는 것이 그게 흔히 있었던 사건, 절도죠. 근데 요즘 된장, 고추장 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짓을 우리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살 때 우리도 했던 일이고 그거는 북한이 못 사는 한 우리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한 밖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다 빼돌리게 돼 있고 그게 장마당에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뭐 끝나라고 하는 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동북아 평화학교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철도도로 연결해가지고 남북관계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건 동북아 평화의 출발은 남북의 협력입니다. 남북관계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동북아 평화? 북한이라는 우리 경제 블루오션을 건너뛰어서 연해주, 만주가 우리의 경제 블루오션이다.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그들과 먼저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북한을 끌어들이자. 내지는 한러 협력과 한중 협력 때문에 북한이 갈 데 없어가지고 도리 없이 남북 협력에도 나오도록 하자 하는 그런 식의 순서를 그렇게 잡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 직전에 정부에서. 난데없이 나 참 유럽에 가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여러분 나라에도 좋습니다. 이익이 됩니다. 우리 통일을 밀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유럽인 나라들이 한국 통일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동북아 평화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남의 불행이 지 행복인데. 아니 국제정치의 세계, 외교의 세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맹국가의 행복을 바라는 거지, 지가 상대적으로 그 불이익을 받게 생겼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맹주의자들은, 한미 동맹주의자들은 미국의 그 이익이 바로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인 것처럼 착각해요. 절대로 대한민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 될 수 없고 아메리카 합중국이 절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 페이스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동맹 얘기고 뭐 와가지고 뭐 같이 갑시다 하면은 그 동맹국의 상전이 우리말을 써줬다는 게 그것이 그냥 가문의 영광이고 민족의 영광이처럼 꼭 하잖아요. 왜? 오바마도 같이 갑시다. 그럼 막 해봐야 그냥 렛츠고 투게더인데, 저는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나 아니면 다 남이다. 내 나라 아니면 다 남이다. 절대로 우리가 미국이 될 수 없고 미국이 절대로 우리나라 안 돼준다. 그러니까 제군들은 그때는 뭐 일본식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학생들 보고 이제 제군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아마 제군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네이버에다 제군 쳐가지고 선생님 왜 그런 말을 쓰세요? 그럴 거야 아마. 제군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외무부 들어가거든 대한민국 중심성을 가지고 외교를 하시라. 외교의 세계에서 나 아니면 다 남이고, 그 다음에 남의 잘못 하다 보면은 너무 동맹을 중시하거나 신성시하다 보면은 한미동맹이 이 지고에 갇힌 것처럼 착각하다 보면은 결국 미국의 국가이익에 종사하는 결과를 낳고 말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항상 챙겨라. 어디까지가 한미 공동의 이익이고 어디서부터가 각자 자기의 이익인지 자기 국가 이익인지를 준비를 해가면서 그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를 안 가고 통일부를 갔지만은 외교부에 간 사람들 보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으면 지금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난 못 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책을 3권인가 썼어요. 처음에 좀 박사 논문은 뭐 직접 쓴 거고 나머지는 인터뷰한 것을 출판사에서 책으로 묶어낸 것이 2010년에 정세현의 정세 토크, 2013년에 정세현의 통일 토크, 그 다음에 2016년에 정세현의 외교 토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쓴 게 아니라 이제 인터뷰한 것을 출판사에 잘 묶어가지고 편집을 잘하니까 괜찮대요.
근데 외교 토크라는 책을 내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같은 출판사에서 계속 했거든요. 재미로 봤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편집하는 여직원이 상당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관님 부제를 좀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로 부제를 붙이게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좀 달겠습니다. 그 좋네. 그럽시다. 자국 중심성. 그런데 이제 그 대화하는 중에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된 한미 관계, 남북 관계에 관련된 북중 관계, 남북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한일 관계 내지는 일북 관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외교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교 토크로 이제 책을 묶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책이 나온 뒤에 한 보름 지났나? 길 가다가 외교관 출신, 대사 출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악수를 하고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교보에 가서 책을 사려고 가서 책방을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정 장관이 외교 토크를 썼습니다. 외교 썼습니다. 그런 게 꼬리가 올라가는 게 니까진 놈이 외교에 뭘 한다고 써? 이런 투야. 내가 딱 정색을 하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연상이기 때문에 저기 오고 그 동기쯤 될 거예요. 소설가 황구라? 황석영? 황구라. 거기 경북도. 대사님, 법대 나오셨죠? 왜 나 법대죠? 저 외교학과 나온 거 아세요? 어때요? 외교학과 나왔죠. 내가 외교학과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것이 내 나라 남의 나라를 준별하는 걸 배웠고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이 없으면 그거는 그 나라의 외교관이 아니라는 식의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도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문제를 볼 때는 이게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따로 그 움직여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 정책도 구상하고 또는 정부에서 나온 뒤에는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좀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니? 자국 중심성을 자기도 지켰으면 그래 나도 하는데 뭐 당신 혼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었으면 뭐 계속 얘기가 됐을 텐데 좀 할 말이 없는지 뭐 점심시간 약속이 좀 늦어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자국 중심성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북한을 가지 않으면 놓여진 철도도로를 다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다시 쓰면서 점점 더 조금씩 올라가지 않으면 동북아 평화는 못합니다. 건너뛰어서 안 돼요. 아니 뭐 없다면은 그냥 바다 건너에 있는 대륙하고 가까이 지내자는 식으로 해서 동북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동북아 평화의 무슨 운전자가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놔두고 어떻게 돌아서 갑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철도도로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게 될지 또는 개성공단을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할 수 있게 될지 또는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지만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의견 접견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비핵화를 끝내고 그리고 북한이 하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소위 미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하는 식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 조치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지 협의하는 별도의 회담체가 또 열려야 돼요. 6자 회담이든지 4자 회담이든지 열려야 됩니다.
그런 이 일종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은 도리 없이 유엔 대북 제재는 유보가 되든지 중지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고 이러이러한 강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당신네가 꿈에도 그리는 북미 관계 정상화 그거를 달성하라. 그러려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을 비춰줘야 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 중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당신네가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말하자면 분단과 갈등의 이 단꿈이 깨지면 안 되는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단, 갈등, 긴장, 미국의 군산복합체.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지면 무기시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기설이 나오면은 사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방예산을 증액을 시켜놔요. 국방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는 미국 무기 구입하는 돈이에요. 작년에 우리 국방예산이 400억입니다. 북한의 1년 GDP하고 같은 규모예요. 북한이 얼마나 못 사는가. 400억. 400억의 4분의 1, 100억이 미국이 구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사들였는데 4대 수입 대국입니다. 대국이에요, 대국. 어떨 때는 1등도 합니다. 북한 때문에. 남북 긴장 때문에. 전쟁 위기설 돌고 하면은 안 살 수가 없어요. 국방부가 신청한 것보다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권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그러면은 도리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남북 긴장이 해소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고 국내에 이제 소위 엄초루가 말하는 바로 분단을 정치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지만 어쨌건 이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청와대 무슨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사진 찍자고 했나 원로인데. 근데 오늘 이제 21분이나 된 원로 자문단이 와가지고 참석해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걸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전략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느낌.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전략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역시 또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말을 해도 어저께인가 제가 무슨 변호사들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무슨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안 해주는데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안희정 얘기인 글쎄 다툴 여지가 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게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율사들은 되게 말을 그렇게 뭐 묘하게 하잖아요, 묘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북한 말에 소위 이 행간을 읽는다고 그럴까 이게 있으면 요 뒤를 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잘할 것 같다. 옛날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 6일 날 김대중 대통령을 앞에 놓고 물론 이제 당시에 국정원장 임동훈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 수석 다 북측 남측 대표단 정상급 정상회담 대표단을 앉혀놓고 북측에 김정일과 김용순이 그 두 분을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아주 그냥 훈련시키는 그게 모의회의라고 합니다. 북쪽과 회담을 많이 해본 사람이 북쪽 대표가 돼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냥 돌출 발언하고 막 질문하고 이 대응 능력을 키워줘야 되니까 어디서 주먹이 날라갈지 모르게 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용순 역할을 하고 저보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인데 사실은 이제 나이로 보면 제가 김정일이고 그분이 김용순을 해야 될 처지지만 그분 이제 70년대 남북대화에 쭉 그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이고 저는 80년대, 90년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김정일 역할을 했던 그분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중앙정부부에 대화사무국장도 하고 협의조정국장도 하고 아주 난리던 분입니다. 그때 이쪽 분야 대북 사업을 했던 분들은 전부 다 김대중 빨갱이 그거였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지멋대로 쓰더구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사전 속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뺏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돈 뺏는 건 내 자유다. 아니 내가 겁줘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겁줘가지고 야 당선 축하금 가져라는 게 내 자유지?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라고 믿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정상회담 이제 모의 회의를 하는데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분이 실력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걸 제가 실감을 했어요. 주로 이제 고약한 질문 제가 해야 됩니다. 악역은 이제 원래 절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즉석에서 돌발 질문한 거지. 처음에 제가 실감나게 이제 북쪽에서는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불러요. 2인칭으로 볼 때는 장군님이에요. 3인칭으로 볼 때도 장군님이고 하여튼 무슨 국방위원장님 이것은 객관적이고 제3국에서 부르는 얘기고 자기들끼리는 장군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회담에서는 차석 대표에 의한 수석 대표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쑥 지 맘대로 발언 못해요. 5명이 됐건 3명이 됐건 7명이 됐건 주로 수석 대표가 발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석 대표의 위임에 의해서 무슨 문제는 누가 좀 하시오면 하든지 아니면 제가 꼭 발언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발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군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게 장군님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말씀을 하셔야지 미군을 놔둔 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한미군이 어째서 해롭지 않고 주한미군이 어째서 북쪽에도
그러고 아주 좋은지에 대해서 3, 40분을 원고 없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 없이 뭐 뒤적거리지도 않고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뭐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도 왜 지금 상황에서 연방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인지, 또 보안법. 언제든지 소위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그 다음에 뭐 연방제 수용,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본 문제고, 언제든지 회담에서 그 속도 조절하는 차단봉입니다. 그 내려놓고, 하나씩 들어 올리면서 그런 조건, 전제 조건 들어 올리면서 그럼 뭐가 내놓을래? 저는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제 애로를 형성해 놓고 풀어주는 대가로 쌀, 비료. 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처를 잘하는 걸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걸어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집무실 바로 옆방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집무실로 가시고, 거기 배석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나오면서 그분이 했던 일성이 DJ가 김정일한테 안 매지겠어. 난 그동안에 진짜 DJ 빨갱이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아니구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대중이라는 사람한테 붙여진 딱지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고, 그리고 반미고, 친북이니까. 그때는 종북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요즘 와서 종북이라고 그래요? 요즘 종북이라는 말을 쓰고 요즘 친북도 안 해줘요. 종북이고, 종북은 반드시 또 사자성어로 좌빨로 나오대요. 종북 좌빨로. 한 번은 제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난 뒤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2016년 7월쯤 했었나요? 5월쯤 했었나요? 한 뒤에 중국의 신화사 통신에서 전화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중국어, 영어로 다 내보낸다고. 그거 뭐라고. 그래서 하면서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이게 북한 핑계를 대고 사드를 배치하지만 이거는 그건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금 모처럼 중국이 힘들게 갖춰놓은, 힘들게 이 쌓아 올린 소위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다. 왜냐면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저 미사일 같은 걸 싣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견제하는 그 미사일 실전 배치를 쫙 해놨습니다. 백두산 뒤에다 뭐 이런 데 쫙 해놨어요. 근데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그게 어떤 점에서는 그쪽의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쏘아 올리기 전에 먼저 준비했다가 때리게 되면은 군사적으로 이게 모처럼 어렵사리 갖춰놓은 군사력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죽을 때 죽을지라도 저항을 해야 되고 악을 써야 되는 그 원리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중대한 그러니까 불이익을 가져다 준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한테는 감히 보복을 못하고 장소를 제공한 우리한테 할 거다.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렵게 되고 틀림없이 경제적인 보복으로 들어올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손 못 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화통신이 이제 잘 됐죠. 막 사막에 두드리니까 이제 그 막 퍼져나갔는데, 딱 조선일보가 긴 얘기 다 빼버리고 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슨 대한 보복 무슨 얘기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다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기사화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자유한국당인지 뭐 한나라당인지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도 이름을 바꾸니까 어느 때 보면 춘식이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뭐 영수라고 그러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보고 중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 제목에서 친중 4대 매국이라고 저한테 욕을 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번에 가지고 지금 내가 중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친중 4대 매국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당신 의견은 어떠냐는 걸 묻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럼 내용은 같은데 내가 미국 매체에 보면 나는 친미 4대 매국 한 거냐? 두 번째, 매국? 매국이라는 것은 사전 좀 봐라. 사전에 보면은 국가의 이권을 팔아먹는 게 매국이다. 예를 들면 왕년에 이완용이 뭐 국권을 팔아넘기기 전에 이완용이 팔아먹은 게 많습니다. 울릉도하고 압록강 두만강 편에 원시림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율브린너 할아버지한테 팔아먹은 게 이완용이고 무슨 무슨 병수이죠? 송병순? 그 사람들이에요. 율브린너 미국 배우. 러시아. 나중에 미국으로 가지고 미국 배우 했지만 뭐 왕관화에 나오고 무슨 대장 불입원가 그런 나오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조선조 말에 원래 정통 슬라브 러시아도 아닌데 어쨌건 이쪽 블라디보스톡으로 와가지고 조선 조정을 출입하면서 조정에 출입하면서 뇌물 주고 했겠죠. 울릉도 지금도 나무 많지만 옛날엔 더 많았을 거예요. 울릉도하고 압록강 도망강변에 원시림 목재 벌철 뭐라고 할까 벌목권 그거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권입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도 블라디보스톡의 역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언덕 위에 상당히 큰 저택을 줬어요. 블라디보스톡 가시면 이번에 가죠? 거기 갔다 왔죠, 거기? 율브리너 생가라는데. 그 사진 찍어서 좀 돌려보고 가야지. 그런 것이 매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매국의 성격 주장했는데, 사드에 대해서 북한 핑계를 대고 우리가 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은 그렇게 사드가 사드가 공격해서 격추시켜야 될 정도의 장거리 고고도로 날아가는 것을 떨어뜨리는 게 고고도 무슨 그거 아니요 사드가 그 필요 없어요. 지금 사드가 방지하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는 고고도로 쏘죠. 그러니까 고고도로 쏘는 그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7,000km, 8,000km짜리 또는 10,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이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공중에서 맞추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격추 장치인 사드 포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거예요. 엑스밴드 레이더. 사드가 엑스밴드 레이더인데 이게 지금 이 탐지 거리가 2,000km라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은 2,000km 필요 없어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가 400km밖에 안 됩니다. 평양까지 200km고 서울에서 나진선봉까지가 460km밖에 안 돼요. 지금 성주에다 갖다 놨지만 성주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나진선봉까지도 600km가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직방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2,000km는 북한 상대로 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2,000km를 탐지거리 2,000km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극동 연해주, 중국 동북 삼성, 그다음에 북경 뭐 이런 데가 전부 지금 그 카바리지 속에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소위 움직이는 군사적 행동 같은 것은 전부 지금 탐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탐지를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준비해놓은 것이 샅샅이 손바닥 안에 미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설사 성주 밖에서 가령 무슨 칼빈슨 허니, 로널드 레이건 허니 하는 항공모함에서 무슨 뭐라고 합니까? 이 중국을 향해서 뭐 미사일로 위협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자기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하면 이쪽에서 먼저 알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무용지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극력 저항을 하는데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북한은 잘해봐 너희들끼리 우리는 해당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행히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3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뭐 3노 때문에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도 좀 중단을 했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중 정상회담까지 되고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또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차이나 패싱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를 불러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다들 이제 김정일이가 쫓아갔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지표로 만들려고 가서 매달리느라고 쫓아갔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전자로 문재인 아니야 이제 김정은한테 뺏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북중 관계의 역사로 볼 때 그렇게 압록강 건너서 바로 단동력적으로 들어가는 기차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쳐주고 하는 것은 극진한 의전인데 대접인데 자기들이 아쉬워서 불러들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옛날에 김일성이 갈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 갈 때 했는데 김정은 들어온 뒤에 후진타오는 아니 시진핑은 네가 뭔데? 아 트럼프도 그냥 비행장에 오는 거 그냥 어서 오라고 그러고 악수하면 되는데 네가 뭔데 북경을 건너자마자 그거 하라고 그래. 그건 옛날에는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내 때는 소용없어. 그래서 몇 번 가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대요, 사실은. 이게 또 북한이 참 있어요. 이게 중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를 할 때도 빈손으로 가서 꼭 받아와야 됩니다. 소련하고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올 때도 가지고 와야 돼.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댕기는 거예요. 외교를 잘한다고 잘한 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는 줄 것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줄 거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무슨 호출당한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뭐라고 했길래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너한테 쫓아오느냐 말이야. 좀 알자. 그래서 지금 생색을 내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무슨 문재인 운전자론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뭐 김정은의 운전자가 됐다느니 이제 중국이 판을 흔들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빠질까 봐서 몸이 달았고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원래는 그게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일본도 그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됐어요. 일본도 지금 저편 패싱 때문에 잠깐 빨리 만나자. 중국도 김정은한테 듣는 얘기하고 또 문재인한테 듣는 얘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합의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은 확실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그런 힘 때문에 중국도 일본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 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나서 육자회담 할 때 당신네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내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할 테니까 잘해. 라고 해놓으니까 양재치가 와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양재치가 부랴부랴 쫓아온 겁니다. 물론, 그날 지난번에 20 며칠 날 9일 나왔나요? 김정은이가 다녀온 바로 그 다음날 왔는데, 원래는 26일 날인가 오기로 했었대요. 근데 그건 늦춘 겁니다. 26일 날 김정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올라오는 거지. 와가지고는 사드 보복 그거 해제하고, 관광객도 이제 풀고, 롯데 그렇게 불이익 줬던 것도 다 해서 무슨 무리 없이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서 믿어달라고.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중국이 앞으로 잘할 테니까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동북아의 여러 가지 평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확실하게 운전자가 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난 그렇게까지 잘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포카페이스에 가면 보니까 뭐 알아듣는지 아니면은 입력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이제 빙긋이 웃고만 했는데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이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구나. 걱정 없겠다. 아마 김정은 정도는 아마도 요리할 수 있겠구나. 또 그걸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김정은 만난 뒤에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은 트럼프를 확실하게 소위 교육시킬 수 있겠구나. 잘합시다. 이게 축 해주면서. 예? 끝내요? 교육시킨다고 했어. 교육시킨다 해요. 누구? 트럼프? 할 수 있지. 아니, 지난번에 연두 기자회견 할 땐가? 아니, 언제요? 그 특사 갔다 온 뒤인가, 하여튼, 미국, 맞아요. 연두 기자회견 할 때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여자 기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이렇게 평창에도 오게 되고 하는데, 그게, 그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무슨 미국의 압박과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이 드디어, 굽히고 나오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글쎄요, 그 트럼프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고, 북한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금년 초부터 뭔가 좀 대화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중국 쪽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전부 지공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아재진수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 연말까지는 완전히 올코트 프레싱으로 미국을 압박해 들어가고 딱 핵무력 완성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정신없이 대화 공세로 나올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겠죠. 라고 해버렸으면은 아마 트럼프 그랬겠지. 근데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공이라고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용인술이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수준에 맞는, 꽁 잡는 게 매지? 꽁 잡는 게 매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약간 좀 아부를 할지라도 우리 안보 상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우리 말을 듣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훌륭한 일이죠. 핵 문제 해결에 희망이 보인다라고만 해도 국민들은 얼마나 이제 전쟁 공포 없이 또는 안보 불안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꼭 막 그냥 똑똑한 척하고 막
야무지게 말하고 해서만 일 잘하는 건 아니고 우물우물 하면서도 사람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들어서 밥 사게 만들고 술 사게 만들면 그게 뭐 장땡이지 무슨 뭐 어?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예. 예. 아니, 교장 선생님도 질문을 하십시오.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걸 분명하게 조금 제가 그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무슨 또 북미 정상회담하는 과정에서도 북핵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 나옵니다. 근데 인권 문제를 핵 문제에다 지금 핵 문제가 지금 프라이어티 넘버원 이슈인데 거기다 대고 인권 문제를 섞어버리면 이게 죽도 밥도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전략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권 문제는 인류 최고의 가치이기는 하지만은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를 차원이 다른 문제를 섞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런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 인권 문제는 미국의 그 인권 문제 이번에 의제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지금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기독교와 그다음에 보수와 이런 데서 그걸 하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 그게 아니라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기독교 단체가 됐건 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뭐 미국의 그런 이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론하는 인권은 정치적 인권을 얘기합니다. 소위 정치공 수용소, 뭐 탄압, 그다음에 무슨 고모부를 무슨 무자백에 속칭한 것도 이제 인권 문제가 됐어요. 그 잔혹한 것은 물론 잔혹한 거지만 그러면 장성택의 인권까지 걱정을 해주는. 근데 어쨌건 그런 정치적 인권을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정치적 인권과 경제적 생존권, 경제적 생존권도 정치적 자유권 내지 이 시민적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 규약도 A 규약, B 규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제적인 인권, 생존권이 보장되기 전에 정치적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도 더 순서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경우를 봅시다. 60년대, 70년대 고속 성장을 했다고 그러지만 6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는 군사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의 정치적 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았고 정치적 인권 개선을 하고 막 그냥 압력도 놓고 매번 왔잖아요. 그래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그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AI가 약조가 되고 요즘은 인공지능도 되고 요즘 조리독감도 됐는데 근데 우리 경우를 놓고 보면 그때 60년대, 70년대 정치적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단체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국제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압박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었습니다. 유엔에다 제소하고.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인권, 글쎄, 지금 하루 3끼 먹기도 어렵고 2끼 먹기도 어렵고 이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먹고 살기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권을 얘기하든지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긴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지만은 글쎄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또 이론이 빠삭한 친구도 있었죠. 그런 놈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너무
투표할 수 있게 해줬으면 됐어. 라는 식으로 이제 비웃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0년대 이럴 때는 아주 뭐, 그, 간의 수공업 그 비슷한 소규모의 기업들이 있었죠.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장들은 15세 미만의 어린애들도 고용을 했어요. 노동력을. 나이 속여가지고 막 15살 이상 됐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15세 미만은 못 쓰게 돼 있죠, 원래.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창안평이지만 옛날에 중랑교 그 뚝방 쪽에 그 피탈 쪽에 공장들이 있고 집도 있고 뭐 판잣집도 있고 뭐 그랬었죠. 청계천은 이미 청계천변에 그 집들은 뭐 음식점이고 술집이고 뭐 또 옷가게고 그랬었지만은 중랑천 이쪽으로 나가면 뚝방에 난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 5, 6명 그 직공, 그때 직공이 5, 6명밖에 안 되는데 어린애들이 댕기면서 그 사장이라고는 뭐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인, 사장도 아니고. 주인들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따지고 덤빌 거 아니야. 그러면 때리지. 때리면 우리 요즘 같으면은 그때는 노조 결성도 할 수 없고 노조 하면 잘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들리는 얘기가 매를 맞아도 좋으니까 잘리지만 마십시오. 제가 잘리면은 제 부모님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 식의 인권 탄압 속에 바로 그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인권을 찾다 보면은 부모의 경제적 생존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인권이라든지 무슨 개인의 뭐 인신의 자유니 이런 것을 갖다가 보장하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은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한편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이 빈부격차도 있었고 무슨 도농격차도 있었고 이농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 이 근로자로 전락하는 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뭐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인권 뭐 유린 당하고 그냥 뭐 그러면서도 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소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풀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소위 정치적 인권이라든가 저는 뭐 언론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구하기로 하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른바 민주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도 이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민주화가 된 겁니다. 유럽의 인권 발달사를 보더라도 소위 뭐 부르주아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나라 운영하는데 귀족들은 내지 못하는 정도의 돈들을 내가면서 국가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데에 대해서 돈은 내는데 전제군주들은 돈은 받아가면서 돈 내는 사람들 국가를 운영하는데 절대적인 그 말하자면 뒷받침을 하는 부르주아들에 대한 권리는 보장을 안 해주는 거. 그 상황에서 이거 뭐냐, 이거 돈 내는데. 소위 텍스를 냈으면 라이트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어? 미국은 노 보트 노 텍스라고 그랬지만 투표를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투표권 안 주면은 우리는 세금 안 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그 인권운동사의 유명한 한 그 구호 아닙니까? 노 보트 노 텍스. 뭐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이런 것들이 다 그거 다 그 정치적 권리를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돈을 벌어서 나라를 운영하게 만들어 놓고는 너만 권력 행사하지 말고 우리도 권력은까지는 하지만 권리는 좀 보장해달라. 무조건 무슨 높은 사람이 부르면 권력자가 부르면 세금은 낼 대로 내고 돈은 돈대로 내고 가서 매맞고 나와야 되고 이런 짓은 못하겠다. 이게 이제 무슨 뭐 권리장전이고 무슨 뭐 테니스 코트 선언이고 무슨 그러면서 나중엔 프랑스 대혁명으로까지 이제 번지고 하면서 소위 세금 내는 만큼 경제적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중산층들이 생기면서 소위 individual right,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 이제 human rights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이제 오늘날 인권의 선진국이 돼 있는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정치적 권리를, 정치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그거는 너무, 중국에서는요, 중국도 북한처럼 똑같은 인권 탄압국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이 아니라 못 살기 때문에 인권 탄압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개방 후에 계속 인권 탄압국으로 지켜가지고 유엔에서 자꾸 그 인권 개선하고 압력 넣고 할 때 중국에서 내놨던 저희 대응 논리가 뭐냐. 이게 온포 문제예요. 온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온자, 따뜻한 온자에다가 배부를 포자. 이게 등다섯고 배부르기 전에 무슨 너무 정치적 권리냐. 이 문제, 온포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도 개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할 그 준비가 돼 있다. 기다려라.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그 대응하는 논리가 또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 이전에 국권이 있다. 중국도 반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권을 뺏기고 나니까 중국 사람은 사람도 아니더라. 윤봉길 의사가 그때 중국의 홍콩공원, 지금은 루슌 공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홍콩공원에 가서 일본 무슨 사령관이 하스카와 뭐 중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폭탄 던진 사건. 그때 그 홍콩공원에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라고 써있어요. 중국인이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급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식민지 시절이지만은 우리는 뭐 완전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인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건 식민지 노예가 무슨 인권입니까? 그러니까 인권 전에 국권이 있다는 얘기가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북한도 인권 위에 국권이 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죽이려고 그러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국권을 먼저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 중심으로 단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정치적으로 딴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체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요. 너희들이 그런 식만 안 하면 우리도 인권 보장할 거야. 이제 온포 문제. 온포 문제가 해결돼야만 정치적, 그러니까 경제적 생존권이 해결되면 우리도 정치적 자유권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보장한다. 그 다음에 국권이 보장돼야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그 논리로 대응했는데 중국은 개방개혁을 통해서 경제 수준이 올라간 뒤부터 2006년부터인가 자진해서 인권 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2006년이면 이제 후진다오 시절인데 2006년 되면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볼륨이 커지고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퍼캐피타 자체는 별것이 없지만은 이 그로스, 그러니까 GDP 자체는 동시에 커지면서 덩치가 크니까 역시 경제 대국으로 분류가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그 격에 맞는 그런 소위 그 정치적 권리라고 할까 이런 것을 조금씩 허용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서를 내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순서대로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근데 북한은 아직도 온포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온포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아니 온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탈북자는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거꾸로지, 거꾸로. 그러니까 경제적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정치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되겠는가. 차라리 경제적 지원을 해서 탈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없으면 그때쯤 야 이제 그만큼 맥을 살려줬으면 우리들이 지고의 가치를 여기는 인권도 좀 보장을 해봐. 동서독 간에도 아까 제가 뭐 연간 29억 달러씩 줬다고 그랬지만 동서독 간에도 처음에 동독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서독이 막 갖가지 명분을 걸어가지고 돈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이게 받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이제 소위 막 의존성이 생겼다고 그럴까?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요, 사회주의 국가는 그 전에 회담 올 때 보면은 쌀과 비료가 이제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에 남는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다 죽지. 내년에도 금년처럼 계속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딱 남말하듯이. 그게 뭐냐면 내년에도 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그건 당신네 허기 나름이야. 쌀과 비료 하는데 무슨 휴전선 쪽에서 무슨 총소리가 들리거나 서해상에서 무슨 뭐 어선을 납치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날로 스톱이야. 아니 근데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 수 있는 것을 알면 계획 수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국가 계획 경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독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존성이 생기면서부터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신문 개방, 방송 개방, 인권 개선. 그 나중에는 그리고 또 그러기 전에 동서독 간에 그런 뿐만 아니라 서독의 동독 지원보다는 늦게 시작된 75년에 헬싱키에서 그 3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체결된 헬싱키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유럽이 동유럽을, 그러니까 서유럽과 미국이 동유럽과 소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 소위 인터디펜던스라고 할까, 이런 상호 인터릴레이션스 이것을 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경제의 힘으로 동독이 서독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미국과 서유럽에. 그것을 심화시킨 뒤에 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한 10년 만에 디펜던스가 커졌다, 의존성이 커졌다고 생각할 때 미국이 소련한테 전략무기 감축 협상하자. 너희들 그동안에 괜히 미사일 개발하고 핵폭탄 개발한다고 쓸데없는 데 돈 썼는데 쓰지도 못하지 않느냐. 너무나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못 쓰고 너희도 못 쓰는데 그거 피차 소위 감축해 나가자. 소위 뮤추얼 리덕션, 상호 감축. 결국 군비 감축까지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군비 감축 얘기는 빼고 그 디펜던스가 커졌을 때, 그 의존성이 커졌을 때 인권 개선까지 요구를 해서 그걸 거절하면은 안 주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다는 그런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지원하는데도 이게 그게 구조화돼 가지고 북한이 이제 이거 아니면 못 살게 생겼을 때 인권 개선을 경제적으로 지금 생존권은 보장이 됐으니까 인권도 좀 개선해봐 하는 식으로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인류 지고의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은 어쩌고 저쩌고. 약발이 안 맥히는 논리입니다. 괜히 그것은 그야말로 그런 문제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놈의 관계 개선이냐, 긴장 완화냐 하면서 분단 상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깨버리십시오.